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을 직접살인이 아닌 간접살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그리고 공범인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은혜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조현수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게 1심 선고다 보니까는 아마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조금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 일단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장 큰 혐의는 아무래도 지금 계곡살인으로 알려져 있는 2019년 6월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피해자가 계곡에 뛰어들게 한 이 행위, 그리고 또 구호를 하지 않은, 구해주지 않은 이 행위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쟁점이 됐었고, 네. 또 나머지 두 가지 쟁점은 2019년 2월 그리고 2019년 5월에 이 두 사람이 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보고독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음식에 이렇게 좀 섞어서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 또 한 번은 낚시터에 데려가서 또 물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인미수로 했었는데,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유죄를 선고를 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은혜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조현수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심리 지배에 대한 직접 살인이냐 아니면 간접 살인이냐 이 여부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다이빙 후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직접 살인, 간접 살인이라고 이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자기에 의한 살인죄, 네.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살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에 의한 살인죄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 계곡에 다이빙을 하게 한 이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정신적 지배, 가스라이팅이라고 소위 했었죠. 정신적 지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도록 지금 이은혜와 조현수가 직접적으로 이건 행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직접 살인이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것이 직접 살인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주장으로는 이렇게 해서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예비적 주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장을 했던 것이 다이빙을 해서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평소에도 물을 무서워했고, 그런 조금 이렇게 수영을 해서 좀 이렇게 위험한 그런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빠지게 한 사람이 당연히 구호를 할 의무가 있는데, 네.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익사를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거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살인을 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래서 간접살인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직접 살인에 대해서는 일단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네. 보이고,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 조금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 결과에서는 이제 직접 살인은 무죄를 선고했고 간접 살인을 이제 선고를 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게 이후에 직접 살인이 인정이 되게 된다면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직접 살인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심 결과가 나중에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결국엔 심리적 지배를 의미하는 건데, 최근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은 조금 성범죄 쪽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살인죄에서 거의 처음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살인죄에 대해서도 이런 심리적 지배가 조금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관심을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뭐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죄, 직접 살인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 조금 이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이 법에서는 판례라고 해서 네.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가지고 그 다른 사건에서도 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이 났었다, 이렇게 좀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건데, 1심이나 2심에서의 판례를 하급심 판례라고 하고, 네. 대법원에서의 판례를 대법원 판례라고 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준 가이드를 제시하면
그게 나중에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조금 명확한 기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하급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참고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이나 그 대법원에서는 직접 살인을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 살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간접 살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인정했지만 네.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보면 직접 살인이 간접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이 간접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1심 판결에서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자기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더 처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접 살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간접 살인 같은 경우에 자기 의무를 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쟁점이 되는 데다가 간접 살인은 형량이 더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심리적 지배라는 조금 색다른 이런 견해를 좀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간접 살인이 인정이 되면 조금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 어쨌든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30년은 굉장히 좀 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간접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죄를 엄히 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재판부에서 이 판결을 선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해서는 조금 사회에서 격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엄하게 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심 결과에 대한 지금 유족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유족 측이 이제 이 판결 선고 직후에 인터뷰를 했었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유족 측에서는 아무래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직접 살인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닌가 많은 걱정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행히도 이제 간접 살인 유족 측에서 원하는 대로 어쨌든 인정이 된 부분이 일부는 있으니까 그리고 선고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중형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다만 뭐 이런 재판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직접 살인 인정 안 된 부분이라든지 네. 또 그리고 십수번이나 이 당사자들을 이은혜랑 조연수를 재판정에서 이제 여러 차례나 만났는데 뭐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이제 간접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앞으로 있을 2심에서는 직접 살인에 대한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은혜 측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판결 선고일부터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네.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또다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1심에서 뭐 웬만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증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법리적인 거에서도 굉장히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직접 살인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가 과연 직접 살인의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고 간접 살인으로 가게 된다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호하지 않아서 사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인죄가 된다라고 하려면 구호할 의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굉장히 또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간접 살인으로만 인정돼서 올라간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법리를 굉장히 좀 잘 짜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어서 결국에는 다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이 날 것인지 이런 네. 뭐 유무죄 인정 과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형량에 대해서도 간접 살인이라고 한다면 직접 살인보다는 또 낮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광명의 아파트에서 새 모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체포가 됐고요. 그런데 경찰이 범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8조 2에 보면 얼굴 등 신상 공개가 이제 규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해서 요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범행 수단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것. 그리고 피의자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안전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그리고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좀 강력 범죄 중에 이런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나 아니면 검찰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이 피해자가 지금 가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범행 수단이 굉장히 좀 잔인하다 보니까 이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우선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신상 공개를 그러면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후에라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상 공개에 대해서 이 제도가 조금 좀 모호한 것이 아니냐,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신상 공개를 했었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동거자 중엔 살아남은 유족이 없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 측에 그러면 왜 열지 않는 것이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당연히 질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 건 피해자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또 2차 피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있는데도 그때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4가지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들 자체가 다 추상적이다 보니까 너무 조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그리고 여론에서 조금 많이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신상 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에도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엔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그 기준이 앞서서도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강력 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지금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신상정보 공개라는 게 강력 범죄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성폭력 범죄에 관한 게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피고인이 이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확정 받았을 때 보통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그러니까는 아직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쟁점이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좀 이렇게 신상 공개를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지금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8,820건의 강력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중에 이런 심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했던 게 49건, 그러니까 0.171%밖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신상정보 공개 이 제도 자체가 어쨌든 이런 뭐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재판까지도 안 올라간 사람인데 네.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뭐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신상부터 공개가 되면 그때 입은 피해는 나중에 복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게 가족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연좌제의 개념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가족까지 고통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조금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예,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규정이 없는데 네. 재범을 막기 위한 그런 공공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신상 정보가 공개될 정도의 강력범죄면 보통은 다 구속이 이미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을 막고자 하는 거는 출소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유죄 판결을 받고 출소한 시기에 맞춰서 공개를 하도록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겠구나 뭐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게 오히려 좀 맞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호하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4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어린 작은 아들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이 사건이 처음에는 이 가족들이 이제 사망했다라고 남편이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게 이제 그 범행 도구라든지 그리고 옷까지 이런 것들이 경찰이 이제 확보를 해서 이 남편한테 추궁을 하니까 사실은 내가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번 일단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의 말을 진술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뭐 이런 핸드폰 포렌직이라든지 그리고 뭐 컴퓨터 포렌직 그리고 뭐 도구를 샀던 뭐 이런 정황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계획 범죄인지 여부 그리고 또 언제부터 계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또 아내는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범행을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를 1층에 잠깐 뭐 좀 보고 오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다음에 아들을 먼저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올라왔을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아내를 살해를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원래는 살해할 계획이 없었는데 범행 현장을 보다 보니까 살해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허위로 이제 자신이 범인이 아닌 것처럼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포렌식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실제 사실관계인지 이걸 좀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 이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발생을 했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선은 경찰 수사 결과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 지난해 6월 9일에 광주 동구에 있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물들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중인 5층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도로 쪽으로 건물이 넘어지면서 그 앞에 있던 버스 정류장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그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네. 타 있던 승객분들이 총 17명 정도의 사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바로 이제 71명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수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방향이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망의 결과가 이른 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붕괴 사고의 책임자가 누구인 것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책임자를 찾는 그런 수사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게 뭐 하도급에 내려고 해서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부실공사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 경위 이게 결국에는 뭐 누군가가 청탁을 하고 거기서 돈을 가져가고 뭐 배임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공사 금액이 그렇게 적어져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사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35명을 송치를 해서 뭐 네. 재판을 일부는 이미 뭐 1심까지 선고를 받았고 또 일부는 최근에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경찰 수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1심 재판 결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그리고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사건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직접 사고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 네.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난 것이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원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를 밑으로 내린 그 원청인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장 그리고 안전부장 그리고 공무부장 이렇게 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징역 2년, 금고 1에서 2년 정도가 선고가 됐는데 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밑에 이제 하독을 받았던 네. 뭐 한솔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또 포크레인을 했던 그 기사가 굴삭기가 있었는데 그 굴삭기 기사 백솔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정도 사이에 실형이 선고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원청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은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처벌되는 사람들도 다 소장급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마저도 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다 보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것을 다 제대로 판단했는지 이런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항소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검찰에서 당연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더 이제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좀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정작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하도급에 떠넘기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심 결과는 나왔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재판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판결 선고의 이 배경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부 혐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경하게 나온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1심에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보통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동일하게 처벌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원청에 대해서 만약 원청이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다 집행유예로 끝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좀 유가족들이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